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우리 몸속 미생물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제는 바로 gram 음성 장내 간균 감염증입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요, 평소에는 우리 장 속에 조용히 살지만 때로는 이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이 세균들에 대해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 항생제 내성이 정말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세균들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의 목표는 이 세균들이 정확히 뭐고 우리가 왜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장균이나 클렙시엘라 같은 그런 주요 주자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네, 자료에서 항생제 이후 시대라는 말도 나오던데 바로 이 세균들 때문에 이게 정말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경고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병원 안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 CDC나 WHO 같은 국제보건기구들이 카바페넴 내성 장내 세균, 이걸 줄여서 CRA라고 부르거든요. CRE. 네네. 네네. 네, 이 CRA를 가장 시급하고 치명적인 위협으로 지정했을 정도입니다. 와, 그렇게 심각한가요? 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에만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CRA 감염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될 정도니까요. 10만 명이요? 와. 특히 이제 의료 자원이 좀 부족한 국가에서는 그 부담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정말 기본부터 좀 알아봐야겠네요. 이 세균들, 그러니까 대장균, 영어로는 E. coli라고 하죠. 그리고 클렙시엘라, 이런 것들이 원래 우리 장 속에 사는 정상 세균, 그러니까 공생균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소화기관의 그냥 자연스러운 일부예요. 근데 뭐가 문제인 거죠? 문제는 얘네들이 있어야 할 곳, 그러니까 장을 벗어나서 다른 부위로 갔을 때 발생합니다. 마치 평소엔 얌전하던 이웃이 갑자기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그럼 장 말고 다른 데도 있다는 건가요? 네. 얘네들이 장 외에도 흙이나 물 같은 환경, 병원, 그리고 특히 이제 장기 요양시설, LTCF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도 발견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자료 보니까 항생제를 자주 사용하거나 환자가 좀 중증일수록 아니면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요, 장뿐만 아니라 피부 같은 다른 부위에도 이 세균들이 자리를 잡고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그 장기 요양시설이 내성균의 숨은 저수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죠. 네. 그렇게 몸의 다른 부위에 자리 잡는 걸 짐락 형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입이나 목구멍에 짐락을 형성하면 이게 폐렴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고요. 폐렴으로? 네. 그리고 장이나 회음부에 자리 잡으면 요로 감염, UTI라고 하죠. 이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감염 경로는 없나요? 때로는 오염된 정맥주사 용액이나 안약 이런 걸 통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드물게는 민물이나 바닷물에 노출돼서 감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라치아나 에드워즈지엘라 같은 균들이 그런 예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세균들이 병을 일으키는 방식, 즉 병원성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냥 장에 살던 균이 그렇게 강력한 병원균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이걸 숙주와 병원균의 체스 게임이라고 비유했던데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세균은 살아남고 또 번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기를 사용하는데요. 이걸 병독성 인자, virulence factor라고 부릅니다. 병독성 인자요? 네. 주요 전략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첫째는 부착이에요. 우리 몸의 세포에 아주 단단히 달라붙기 위한 다양한 접착제 같은 물질, 이걸 부착소라고 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붙어야 시작이군요. 그렇죠. 둘째는 영양분 확보입니다. 특히 생존에 필수적인 철분 같은 거요. 이걸 우리 몸에서 빼앗아 오기 위해서 시데로4라는 특별한 분자를 사용합니다. 철분을 뺏어간다. 네. 우리 몸은 당연히 철분을 숨기려고 하죠. 그러면 세균은 또 그걸 찾아내는 방법을 계속 발전시켜 온 거예요. 정말 치열한 싸움이죠.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피하는 능력도 중요하겠네요, 그럼. 물론입니다. 세균 표면에 보면 현막다당류, 지질다당류, LPS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 면역세포의 공격을 피하는 방어 회피 전략을 씁니다. LPS요? 그게 뭐죠? LPS는 그람음성균 외막의 핵심 성분인데요. 일종의 세균 신분증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 면역계가 이 LPS를 인식하고 반응하는데 문제는 때로는 이 반응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서 폐혈성 쇼크라는 아주 치명적인 상태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너무 과민 반응을 하는 거군요. 네, LPS의 특정 부분인 지질 A라는 놈이 이 과민 반응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세균은 독소를 직접 분비해서 우리 조직을 손상시키기도 하고요. 와, 정말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있네요. 게다가 자료 보니까 대장균만 해도 표면 항원, 그러니까 세균의 얼굴 같은 거죠. 그 종류가 수백 가지가 넘는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항원 변이성이라는 건데요. 그럼 우리 면역 체계가 기억하고 대응하기가 진짜 어렵겠어요. 백신 개발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면역 회피가 쉽고 백신 개발도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계속 모습을 바꾸는 스파이 같다고 할까요? 정말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 세균들이 실제로 일으키는 감염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자료를 보니 거의 모든 신체 부위에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대장균과 클렙시엘라가 주범인데요. 가장 흔하게는 요로 감염부터 시작해서 복강내 감염, 폐렴, 혈류 감염, 즉 폐혈증이죠. 심지어는 뇌수막염까지 아주 다양하게 일으킵니다. 폐렴이나 폐혈증은 정말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런 감염들은 사망률이 20%에서 많게는 60%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헉, 60%요? 네,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래검사에서 균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폐렴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균이 검출됐다고 다 감염은 아니다. 그렇죠. 실제 감염 증상이나 징후를 보고 이게 단순 짐락 형성인지 아니면 진짜 감염인지를 구분하는 게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주요 세균별로 어떤 감염들을 일으키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먼저 대장균, 이콜라이부터요. 워낙 유명한 균인데 감염 측면에서는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네, 대장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장 외에서 감염을 일으키는 유형, 이걸 엑스팩이라고 부르고요. 또 장 안에서 설사를 일으키는 유형이 있습니다. 아, 장 바깥과 안 이렇게 나뉘는군요. 네, 장외병원성 대장균은요. 이게 지역사회 감염이든 병원 관련 감염이든 관계없이 세균 감염의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정말 흔합니다. 가장 흔하다고요? 네, 특히 여성분들 방광염이나 신우신염 같은 요로 감염, UTI의 정말 압도적인 주범입니다. 아, 요로 감염. 네. 임신 중에는 위험이 더 커지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염과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복막염, 폐렴, 심지어 신생아 뇌수막염, 이건 특히 K1 항원을 가진 균주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성 발궤양 감염 같은 정말 광범위하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정말 팔방미인이네요. 안 좋은 쪽으로. 그럼 설사를 일으키는 대장균 중에서는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게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바로 시가 독소 생성 대장균, 줄여서 STSC 또는 EHEC라고 부르는 종류입니다. 시가 독소요? 네, 51792인테 H7이라는 균주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보통 덜 익힌 소고기나 오염된 채소 같은 걸 통해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아, 그 뉴스에 가끔 나오는 맞아요, 그겁니다. 특징은 열은 없는데 피가 섞인 아주 심한 설사를 하는 거고요. 더 무서운 건 합병증입니다. 합병증이요? 네, 용혈성 요독증후군 HUS라는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시가독소 때문에 신장이 망가지는 건데요. 특히 어린이나 노인에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와, 신장이 망가진다니 정말 무섭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행자 설사의 흔한 원인인 장독소성 대장균, ETTC도 이 설사 유발 대장균 그룹에 속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클렙시엘라로 넘어가 보죠. 이 균은 특히 항생제 내성 문제로 악명이 높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클렙시엘라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고전적 클렙시엘라 폐렴균, CKP가 있습니다. 이 균은 주로 병원이나 요양시설 감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병원 감염. 네, 그리고 항생제 내성을 아주 쉽게 획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카바페넴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생제마저 분해하는 효소, 예를 들면 KPC나 NDM 같은 것들을 가진 균주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아, 그 CRE의 주범 중 하나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문제를 일으키는 클렙시엘라가 있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이요? 네, 그게 바로 고병원성 클렙시엘라 폐렴균,
HVKP입니다. 하이퍼 뷰럴런트 클렙시엘라 피오모니아의 약자인데요. 고병원성.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데요? 네. 이 균은 건강한 젊은 성인에게도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아주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간의 농양, 그러니까 고름집을 만들어요. 간에요? 네. 그리고 여기서 혈액을 타고 눈이나 뇌 또는 다른 장기로 퍼져나가는 전이성 감염을 잘 일으킵니다. 전이성 감염, 암처럼 퍼진다는 건가요? 네, 그런 식이죠. 심지어 피부와 근육을 녹이는 괴사성 근막염 같은 아주 끔찍한 감염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무섭네요. 네. 초기에는 이게 아시아계나 당뇨병 환자에게서 주로 발견된다고 알려졌었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요. 네. 최근에 이 고병원성 클렙시엘라 HVKP가 아까 말씀드린 고전적 클렙시엘라 CKP처럼 강력한 항생제 내성까지 갖추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아, 병원 선국 전환대 내성까지요. 최악의 조합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공중보건에 아주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군요. 다른 균들도 간단하게 좀 짚어볼까요? 프로테우스라는 균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프로테우스, 특히 P. 미라빌리스라는 종이 중요한데요. 이 균은 만성적으로 소변줄, 그러니까 도뇨관을 사용하는 환자의 요로 감염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도뇨관 사용 환자요? 네, 이 균의 가장 큰 특징은 요소분해 효소라는 걸 만든다는 거예요. 요소분해 요소? 그게 뭘 하는데요? 이 효소가 소변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소변에 녹아있던 특정 물질들이 결정을 이루면서 요로결석, 특히 스트루바이트 결석이라는 종류가 잘 생깁니다. 이게 사슴뿔 모양 같다고 해서 녹각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결석을 만드는군요. 네. 근데 이 결석이 문제인 게 세균의 안전가옥 역할을 해요. 세균이 그 안에 숨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석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감염을 완전히 뿌리 뽑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은 엔테로박터나 크로노박터는 어떤가요? 이 둘은 주로 병원 관련 감염과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크로노박터 사카자키라는 균은 드물긴 하지만 오염된 분유를 통해서 신생아에게 뇌수막염이나 아주 치명적인 장 괴사를 일으킬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유요? 그래서 분유 탈 때 위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WHO에서도 분유 조제 시 지켜야 할 권고사항을 강조하고 있죠. 자료에서 오염된 주사제나 안약 관련 감염 사례로 세라티아가 언급되었는데요. 이건 어떤 균인가? 네, 세라티아는 물기가 있는 환경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병원의 싱크대나 의료기기, 심지어 소독액 속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소독액 속에서도요? 와. 네, 그래서 이런 환경 오염이 병원 내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염된 주사제나 안약 관련 사례도 있었고요. 일부 균주는 특징적으로 붉은 색소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 시트로박터, 모르가넬라 프로비덴시아, 에드워지엘라 같은 균들도 이름이 나왔는데 이 균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흔한 편인가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트로박터는 엔테로박터와 비슷하게 병원 감염이나 드물게 신생아 뇌농양과 관련될 수 있고요. 모르가넬라나 프로비덴시아는 주로 요양시설 거주자나 만성 도뇨관 사용자에게서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프로테우스처럼 요소분해 효소를 만들기도 하고요. 에드워지엘라는요? 이름이 좀 특이한데요? 에드워지엘라는 주로 물 환경, 특히 민물이나 바닷물 환경 노출과 관련이 있어요. 아니면 물고기 가시에 찔리거나 하는 관련 상처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위장염이나 창상 감염을 일으키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좀 더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항생제 내성과 그로 인한 치료의 어려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왜 이 균들에 대한 치료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 세균들이 항생제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법을 정말 끊임없이 개발하고 또 서로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개발하고 공유한다고요? 네. 주요 방어 전략, 그러니까 내성 기전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항생제 파괴입니다. 항생제를 파괴한다? 네, 마치 가위로 잘라내듯이 항생제를 분해하는 효소, 대표적으로 베타락탐 분해 효소, 베타락타메이즈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 ESBL, MPC 같은 종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가장 강력한 항생제 중 하나인 카바페넴 기로까지 무력화시키는 카바페넴 분해 효소, 카바페넴에이즈들이 있습니다. KPC, NDM, OXI 같은 이름들이 붙어 있죠. 아, 그런 효소들을 가지면 해당 항생제는 그냥 효과가 없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 전략은 내성 유전자 공유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데요. 유전자를 공유한다고요? 어떻게? 세균들은 플라스미드라는 작은 유전자 조각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항생제 내성 정보가 담겨 있으면 마치 게임 공략집을 공유하듯이 순식간에 내성이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와, 그럼 한 세균에서 다른 세균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심지어 서로 다른 종류의 세균 사이에서도 이 내성 정보가 담긴 플라스미드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게 내성 확산의 아주 중요한 경로죠. 정말 심각하네요. 그럼 세 번째 전략은 뭔가요? 셋째는 기타 방어 수단들입니다. 예를 들면 항생제가 세균 세포 안으로 잘 못 들어오게 문을 닫아버리거나 투과성 변화, 일단 들어온 항생제를 밖으로 막 퍼내는 펌프, 약물 배출 펌프를 더 많이 만들거나 아니면 항생제가 작용하는 목표 지점 자체를 살짝 변형시켜서 항생제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항생제에 맞서 싸우는군요. 이러니 치료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이런 내성균 감염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치료 원칙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료에서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째, 감염이 의심될 때는 일단 적절한 경험적 항생제를 신속하게 투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적 항생제요? 네, 아직 원인균이 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원인균과 그 지역의 내성 패턴, 그리고 환자 개개인의 위험 요인, 예를 들면 최근에 여행을 다녀왔는지, 최근에 항생제를 쓴 적이 있는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단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항생제를 먼저 쓰는 것을 말합니다. 아, 일단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항생제를 쓰기 전에 반드시 혈액이나 소변, 가래 등 감염 부위에서 균 배양 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정확한 원인균과 어떤 항생제에 잘 됐는지 감수성을 알 수 있으니까요. 배양 검사. 네, 중요하겠네요. 감염 부위 자체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죠. 물론입니다. 그게 세 번째 원칙인데요. 바로 감염원 통제입니다. 예를 들어 고름집 농양이 있다면 이걸 빼내거나 배농, 제거해야 하고요. 감염된 도뇨관이나 중심정맥관 같은 의료기구가 있다면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항생제만으로는 치료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넷째는 나중에 배양검사 결과가 나와서 특정 항생제에 잘 듣는다는 것이 확인되면 가능하면 그 균만 딱 공격하는 좁은 범위의 항생제로 바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항생제 스튜어드십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요. 불필요하게 광범위 항생제를 계속 쓰는 것을 피해서 내성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항생제도 맞춤형으로 써야 하는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집락 형성 상태, 즉 감염 증상은 없는데 균만 검출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항생제 치료는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괜히 항생제를 썼다가 내성만 키울 수 있거든요. 네, 정말 중요한 점이네요. 하지만 이미 여러 항생제의 내성을 보이는 다제 내성균, MDR이나 거의 모든 항생제의 내성을 보이는 광범위 약제 내성균, XDR에 감염되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최후의 보루 항생제라는 것들을 써야 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카바페넴 계열 항생제, 물론 이것마저도 내성인 경우가 문제지만요. 또는 최근에 개발된 새로운 복합 항생제들, 예를 들면 셉타지딤 아비박탐이나 메로페넴 바보박탐 같은 약들이 있습니다. 또 세피데로콜이라는 새로운 기전의 항생제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써왔지만 독성 때문에 조심스러운 폴리미신 계열 항생제, 콜리스틴 같은 것도 마지막 선택지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최후의 보루 항생제들도 한계가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항생제들마저도 듣지 않는 균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NDM 같은 특정 카바페넴 분해 요소, 이걸 메탈로 베타락탄 분해 요소 MBL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걸 가진 균주는 치료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예 듣는 약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 약제를 병합해서 쓰는 요법이나 새로운 치료 전략들이 계속 연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폴리믹신 같은 경우는 또 신장 독성 같은 부작용 문제도 있어서 사용이 아주 까다롭고요. 정말 상황이 심각하군요.
영화에서나 보던 항생제 내성 시대가 정말 현실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다면 감염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어떤 예방 전략들이 있을까요? 네,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항생제 스튜어드십입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 아까도 나왔던 말이죠. 네, 항생제를 꼭 필요할 때만 적절한 종류와 용량, 그리고 필요한 기간 동안만 사용하도록 신중하게 관리하는 모든 노력을 말합니다.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는 것이 내성균 발생을 억제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병원 차원에서도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으로는 기본적인 감염 관리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의료 환경에서는 의료진의 철저한 손위생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요로 카테터나 중심정맥관 같은 의료기구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필요 없으면 최대한 빨리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정말 중요하군요. 그리고 중환자실 ICU 환자 같은 고위험군에게는 클로로헥시딘이라는 소독 성분으로 매일 목욕을 시키는 것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CRA처럼 아주 위험한 내성균이 확인된 환자의 경우에는 다른 환자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접촉주의라는 격리 지침을 철저히 따라야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 환자나 고위험군에 대한 선별 검사를 통해서 혹시 모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정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gram 음성 장내간균은 우리 주변에 또 우리 몸 안에 흔히 존재하지만 이게 정말 놀라운 적응력으로 항생제 내성을 키워가면서 요로 감염 같은 비교적 가벼운 감염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폐혈증까지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항생제 내성 문제는 이제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중보건의 위기 상황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적들, 이 세균들에 대해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정확하게 진단하며 무엇보다도 항생제라는 정말 귀중한 자원을 아껴 쓰고 지키려는 노력, 즉 항생제 스튜어드십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대만의 사례처럼 특정 항생제를 사용한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균, 그러니까 고배원성 클렙시엘라, HVKP의 등장을 부추겼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잖아요. 네, 그런 연구가 있었죠. 그리고 또 내성 유전자가 플래스미드라는 걸 타고 서로 다른 종류의 세균들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확산된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의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항생제를 사용하는 그 행위 하나하나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한 내성 문제라는 생태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미래의 감염 관리 전략은 단순히 개별 세균이나 개별 질병을 넘어서서 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세균 세계 전체의 상호작용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한 거죠.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